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샘플링,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이제 기업체의 통계나 신뢰성 강의를 종종 가는데요. 기업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본 수, 샘플 수를 과연 몇 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요,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그냥 랜덤 샘플링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이겠느냐, 우리 생산의 라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 기법은 어느 것이 좋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제가 왕왕 받습니다.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샘플 수는 곧 돈이죠. 예.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수명을 추정한다 라고 할 때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프로토타입을 과연 몇 개를 만들까 하는 거죠. 양산이 아니다 보니까 뭐 수백, 수천 개 만들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과연 몇 개를 만들어서 테스트에서 수명을 추정하는 것이 합당한 추정일까? 뭐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생산 라인에 품질이 안정적이어야지, 시운전할 때 안정적이어야지 양산을 딱 도입할 수 있는데 뭐 한 100개 정도 했을 때 하나도 불량이 나지 않더라. 고로 우리 생산 라인은 0ppm 공정이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한 100개, 1000개, 10,000개, 몇 개 해봐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기업에서 관심 있어 하는 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샘플링의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한번 따져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하면 무엇이냐? 종류?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링 한번 읽어보죠. 우선 샘플링 자체는 표본을 선택하는 행위를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크게 확률적 추출과 비확률적 추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적 추출이란 것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가 표본으로 샘플로 선택될 확률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확률적 추출은 확률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개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확률적 추출을 조금 더 고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기본이 랜덤리스예요. 임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특히 랜덤 샘플링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바로 샘플 추출하는 사람에게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반드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 특히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샘플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 샘플링은 대상물 이동 중에서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디에 잘 쌓아놓은 것을 일반적으로 가져갔다 쓰는 것보다는 정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성을 갖는 샘플을 추출을 해라 하는 것이 샘플링의 원칙이 되겠고, 샘플링의 기본 개념은 객관성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랜덤 샘플링이에요. 예. 랜덤 샘플링은 어느 모집단에서 특정 샘플이 추출될 확률이 모두 다 동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랜덤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랜덤 샘플링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난수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난수 주사위 뭐 이런 것들 쓰는데, 예, 우리 엑셀에서도 랜드 비트윈 함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주면 말이죠, 네, 랜덤하게 값을 주고 그 샘플이 선택될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예를 들어 4가지 원소가 있는 문제입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2가지를씩 추출할 때 실제 2개가 선택될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6분의 1씩 샘플링이 된다면 이것은 랜덤리스가 잘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요, 엑셀에서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요, 엑셀에서도요, 랜드, 잘 보이시나요? 랜드 비트윈 함수가 사이의 값을 주면 1에서 만약에 4다, 4 사이에 이렇게 놓고 랜드 비트윈이라고 클릭을 하시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이번 랜드 비트윈 함수예요. 랜드 비트윈 1에서 4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요, 값이 1이 나오기도 하고 2가 나오기도 하고 1이 나오기도 하고 3, 4, 1, 3, 4, 2 이렇게 나오죠. 엑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난수를 할 수 있고, 뭐 1부터 10 사이로 하겠다 그러면은 1이 아니라 뭐 20, 1과 20 사이의 값이 얼마든지 랜덤하게 지금 나타나는 걸, 저 지금 딜리트 버튼을 쭉 누르고 있는데요, 딜리트 버튼 누르면 계속해서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이 나타날 확률이 일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랜덤 샘플링이 되겠고요. 자,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것들 보면 시스테매틱 샘플링, 개통 샘플링 이란 것도 있습니다. 자, 개통 샘플링이란 건 n개의 물품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k번째 샘플을 하나 딱 뽑아요. 그 다음부터 똑같은 횟수마다 하나씩 선택하는 거. 예를 들면 n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네 번째 거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똑같이 네 번째씩 뽑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100개가 있어요. 4개마다 하나씩 뽑았으니까 총 25개의 샘플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동일한 간격을 두고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 이게 하루의 생산 라인이다, 9시에 생산해서 저녁 6시까지 생산한다 라고 했을 때 각 시간별로 또는 어떤 공장 생산 라인이 다르다 그러면 라인별로 층별하는, 그러니까 좀 구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는 층 간의 변동도, 층간 변동도 크게 정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샘플 키가 같으면 단순 랜덤 샘플링보다, 그냥 랜덤하게 막 추출한 것보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우리가 쭉 구분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추정치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 개통 샘플링을 하면 어떤 면이 단점일까요? 만약 제품 생산에 주기성이 있다면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치우침이 발생해서 샘플링의 정밀도는 더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샘플링이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점도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공장 사장님께 얘기 들은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공장이 랜덤하게 샘플링을 쭉 합니다. 랜덤하게 쭉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한 결과를 시간별로 보지 않고 맨 마지막,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6시에 마지막 퇴근할 때 샘플링 해놓은 것을 갖고 합법 판정을 한대요. 예를 들면 90% 이상이면 합격이다. 100개 샘플링하면 그 중에 10개가 불량이면은 뭐 합격이죠. 15개 불량이다 그러면 불합격되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공장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샘플링을 시간대별로 골고루 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합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필드에서는, 시장에서는 계속 불량이 많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 샘플링을 한 거죠. 이 공장은 시간마다 n개씩, 몇 개씩, 10개다. 그럼 10시간이면 100개 딱 했겠죠.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공장에서는 불량이 많이 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긴 주기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공장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장은 9시부터 6시까지 A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3시부터 6시까지, 중소기업이니까 일을 많이 안 합니다. 3시부터 6시까지는 B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A는 9시에서 6시까지, B는 3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3시간만 딱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 제품을 만드는 동안 전원을, 파워를 양쪽으로 나눠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석션, 확 더스트를, 먼지를 빨아들이는 공정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빨아들이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이 주로 어디 났을까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불량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시도 또 동일한 샘플링, 10시도 동일한 샘플링, 3시, 4시, 5시도 동일하게 샘플링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량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3시부터 6시까지의 불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샘플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제품 생산에 주기성이 있으면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건 2단계 샘플링이란 겁니다. 자, 2단계 샘플링은요, 이런 건데요. 크기 n의 로트가 각각 ni 개씩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브로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n개의 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스몰 m개만큼의 상자를 추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서브 라트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자로부터 다시 스몰 ni개의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2단계 샘플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말이죠. 어떻게 라트별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 라트 안에 제품이 매우 많은 경우에 적절한 방식의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예제를 하나 그려봤는데 이런 겁니다. 자, 50개씩 들어있는 제품이 100상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5상자를 랜덤하게 먼저 뽑아요. 이게 먼저 1단계 샘플링 되겠습니다. 1단계 샘플링 100개 중에 5개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네. 끄집어내고, 물론 여기서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랜덤하게 샘플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상자에서 상자당 또 4개씩,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씩 이렇게 추출을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20개의 부분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요 상자 자체가 하나의 라트라고 본다면 여기 생산 단위란 말이에요. 요 생산 단위의 대표성을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 끄집어냈고, 라트 내에서의 또 산포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샘플링을 하려면 그 라트 내의 샘플링을 또 한번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샘플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2단계 샘플링은 랜덤 샘플링보다 추정 정밀도가 좀 나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라트 자체도 선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라트 내에서의 또 부품에 또 선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샘플링이 거듭되다 보니까 추정 정밀도 자체는 좀 좋지 않은 반면에 샘플링 조작도 용이하고 당연히 제일 좋은 점은 비용이 저렴하다. 자, 여러분,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샘플을 몇 개 추출하지 않았다란 표현입니다. 샘플 몇 개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성 있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라트가 있으면 라트 중에서도 일부 샘플링하고 라트 내에서 일부 샘플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자, 샘플링 오차 분산이 층내 산포와 층간 산포의 합성을 이루어진다. 아, 예, 그쵸. 이건 뭐냐면 라트 내에서도 산포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라트 간에도 산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다.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다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는 것이 층별 샘플링 되겠습니다. 층별 샘플링이 우리나라 여론조사 같은 거, 어떤 선호도나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치인의 여론조사 같은 거 실시할 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층별 샘플링이에요. 자, 이 층별 샘플링은요, 아까 2단계 샘플링은 생산 라트가 딱딱 기본적으로 그 라트는 동일한 샘플 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층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샘플에서 랜덤하게 추출하는 것이 바로 랜덤 샘플링인데 여기는 층 간의 차이는 가능한 크게 하고요. 층 내는 균일하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 간 차는 가능한 크고 층 내 차이는 가급적 균일할 때 적절한 방식이다. 네. 이거죠. 자, 랜덤 샘플링과 샘플 사이즈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건 상대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층 내는 균일하게, 층간 분산을 크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정밀도도 좋고 샘플링 조작도 용이하다. 오차 분산이 층 내 산포에 결정된다. 자, 이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론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우리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고요. 또 지역별로 구분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전라남북도 이렇게 호남권을 또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이걸 또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경상북도 하나의 권역, 충청도, 강원도 또 하나의 이렇게 권역으로 보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별로는 어떤 A란 정치인의 선호도가 상이하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 내에서는 정치인의 선호도가 유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경상도에서의 A 후보의 지지율은 유사하고, 전라도에서 B 후보의 지지율은 유사하고, 뭐 강원도에서 A 후보의 지지율은 또 유사하고,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유사하다. 하지만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맞는 것이 층별 샘플링입니다. 그걸 같은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세대 간에도 그것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적절한
방식이다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제 가져왔는데 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평균값을 알고자 한다. 근데 도시의 인구가 다르겠죠. A 도시엔 40만, B엔 20만, C엔 30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총 400명의 샘플링을 하려고 해요. 400명 갖고 여론조사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계 샘플링을 해서 서브로트의 크기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A 도시, B 도시, C 도시에서 함부로 랜덤 샘플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율 또한 4대 2대 3으로 추출하겠다라는 거죠. 총 400명을 할 건데 총 세 도시가 몇 명입니까? 70만이에요. A 도시는 세 도시 중에 7분의 4를 차지하니까 400명 중에 7분의 4만큼 178명에 대해 물어보겠다는 거고요. B 도시는 70만 중에 20만 아닙니까? 7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400명이 샘플링을 할 건데 그 중에 7분의 2, 즉 89명을 샘플링 하겠다. C 도시는 또 동일한 방식으로 7분의 3만큼 이렇게 샘플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합은 얼마예요? 178, 89, 130 하면 400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의 비용상 현재 400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 400명 하는데 세 도시에서 막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A 도시에서 178, B 도시에서 89, C 도시에서 130명 할 건데 A 도시 내에서는 40만 중에서 178명은 랜덤 샘플링 해야 되겠죠. B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만 명 중에서 89명을 추출하는데 그때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클러스터 샘플링입니다. 이것은 아까 2단계 샘플링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또 조금 달라요. 네, 여기 보시면 모집단이 몇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네, 층별 이론도 비슷하고 저기도 비슷하죠. 샘플 수에 맞게 몇 개의 층을 랜덤 샘플링해서 층을 랜덤 샘플링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 샘플링이랑 유사해 보이죠? 근데 2단계 샘플링은 라트를 랜덤 샘플링한 다음에 라트 내에서는 또 랜덤 샘플링에서 몇 개만 했어요. 근데 집락 샘플링, 우리 클러스터 샘플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집을 선택하고요. 클러스터를 몇 개 선택한 다음에 그 내에는 몽땅 다 하겠다는 겁니다. 네, 몽땅 다 샘플링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집락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죠. 만약에 10개 상자가 있어요. 만약에 2개를 랜덤 샘플링하고 여기는 요 내에서는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2단계 샘플링과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긴 당연히 이 군집 내에서의 산포는 뭐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볼 필요 없겠죠. 왜냐면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샘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꼭 여기서 뭘 꼭 해라. 꼭 랜덤 샘플링이 최고고 뭐 기업에서는 이 체계적 샘플링도 좋고 뭐 또는 2단계 샘플링이나 군락 샘플링 해라. 뭐 이거 아닙니다. 네. 그때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샘플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층별 샘플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제일 잘 대표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 뿐이고요. 또 기업에 따라서는 체계적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 또 2단계 샘플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IBM, 아주 옛날입니다. 80년대 333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3개의 라트에서 최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최소 3개의 라트에서 라트 있겠죠? 한 라트에 웨이퍼가 쫙 들어있는데 최소 3개의 웨이퍼에서 33이죠? 그 라트에 20장 있다. 그럼 20장 중에 3개의 웨이퍼를 또 가져오고요. 반도체 웨이퍼에는 아주 작은 칩이 매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 개, 수만 천 개의 칩 중에 최소 3개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총 27개 정도는 체크하라. 그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물론 요즘은요, 반도체에서 3포인트가 아니라 뭐 7포인트, 13포인트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았던 시절에는 어쨌든 그렇게. 이거 최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들도 왜 3개일까요? 네. 한 개는 당연히 추정이 불가능하고 2개 좀 그렇죠. 한 3개가 그나마 어떤 공률 효과, 커버처 이펙트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한 3개 정도라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샘플링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 수 없지만 3개는 기본 하자. 이게 IBM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통계 공부하는 사람인데 통계적으로는 그게 유의한 수준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업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그 샘플링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샘플 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